부모님은 규칙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살라고 절 교육하셨고, 그래서인지 학교 다닐 때 지각도 해본 적 없고 땡땡이 한 번 친 적이 없었죠. 물론 일상생활에서 무단횡단이나 거짓말 같은 걸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하고 나면 계속 찝찝한 기분이 들어 그런 행동은 지양하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고 결벽 혹은 답답한 성격이라고 하지만, 덕분에 항상 성적이 좋았고 괜찮은 회사에 취업했죠. 그리고 저에게 어울리는 품질관리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적성에 딱 맞는 일이었죠. 꼼꼼하게 일 잘한다고 상사분들이 절 눈여겨보셨고, 덕분에 동기 중에 제일 빨리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가 되면서 기획팀을 갔다가 과장이 되면서 다시 품질관리팀으로 돌아왔죠. 사실 신입 때부터 꽤 깐깐한 사원이었기 때문에 하청업체 담당자들로부터 잦은 원성을 샀었죠. 그 덕에 저에게는 무시무시한 소설 속 비사감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더군요. 전 뭐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라 생각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승진 후 품질관리팀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남편은 제가 담당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업체의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체 사람이었던 거죠. 사실 품질관리 쪽에서 하청업체 쪽 사람을 만난다는 건 가급적 피하는 일입니다. 뒤에서 말이 나오기 쉬운 그림이니까요. 그런데 완성된 제품에서 계속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건 골치가 아프더군요. 구매 담당을 통해 지속해서 클레임을 걸었으나 개선되지 않았죠. 결국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에 온 담당자가 제 남편이었죠. 전 담당자에게 계속 이 상태면 이 회사 제품을 받을 수 없다고 강한 클레임을 걸었고, 담당자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좀 더 나아진 부품을 받을 수 있었죠.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사적으로 얽히게 되더군요. 명절 연휴 부모님 댁에 갔다가 노처녀 딸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눈총을 피해 카페로 나갔습니다. 그때 누가 아는 척을 해서 봤더니 얼마 전 클레임건 업체 담당자분이 계시더군요. 심진아 과장님, 이 동네 사시나봐요? 아, 안녕하세요. 순간 하청업체 직원과 외부에서 만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회사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 티가 났나봐요. 저랑 이야기하는 거 불편하시려나요? 아, 아닙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싱긋 웃으며 간단한 안부를 묻더니 명절이라 친척들이 집에 모였는데 노총각이라고 잔소리를 해서 도망 나왔다 하더군요. 저와 비슷한 처지였죠.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회사 이야기는 요만큼도 꺼내지 않는 남자를 굳이 밀어낼 수도 없었죠. 그리고 30분 정도가 지나 남자는 친척들을 배웅해야 한다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에도 잔소리를 피해 집 밖으로 나왔는데, 다른 곳을 가고 싶었지만 아직 입주가 덜 된 신도시라 그런지 문을 연 곳이 없어 어제 갔던 카페를 갔죠. 이번에는 그 남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일단 커피를 주문하고 모른 척하기도 뭐해서 예의상 인사를 했는데 자신의 앞자리를 치워주더군요. 그래서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집에 들어가 봤자 잔소리만 듣는데 같이 영화나 보실래요? 하고 제안을 했죠. 어차피 일찍 들어가 봤자 조카들한테 시달릴 테니 그러자 했습니다. 각자 표를 사 영화를 보고 난 뒤 그 남자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다음 명절 때도 만나서 같이 시간 때우면 어때요? 친구처럼. 제가 곤란한 표정을 짓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과장님 어떤 분이신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일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을게요. 사실 30대 후반이 가까워지니 명절 때 집에 있는 게 힘들긴 했죠. 오면 눈치 보이고 나가자니 친구들은 시집간 지 오래되었으니까요. 그래요. 지금처럼 소소한 이야기만 하는 거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그 남자는 가끔 휴일에 연락했지만 제가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넘어가더군요. 그냥 그 정도의 관계였죠. 다음 명절에도 전 카페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앉아있는데 그 남자도 오더군요. 과장님 여기 계실 것 같아서 와봤죠. 간단히 인사를 하고 읽고 있던 책을 마저 읽으려는데 그 남자가 한 살 더 먹은 기념으로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잠시 망설이니 그럼 과장님이 한 잔 사세요. 제가 얻어먹을게요. 그러면 접대 아니죠?
그 말에 제가 웃어버렸네요. 그래서 근처 치킨집으로 들어가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했습니다. 그냥 사소한 이야기들이었는데 주로 그 남자가 이야기했고 저는 듣는 편이었지만 굳이 제 이야기를 묻지는 않더군요. 왠지 편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이번엔 제 사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잘 들어주더군요. 남에게 실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퍽 즐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을 이어나갔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죠. 그렇게 1년 연애하고 전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랑 결혼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기도 했지만 제가 남편의 회사를 봐줄 거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결혼 후에도 저희는 비슷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고 남편은 남편 일을 할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일 문제가 엮이면 집에서도 조금 어색하긴 하더군요. 하지만 이 부부는 연애할 때부터 그래왔으니 이 또한 익숙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에게 임신이라는 축복이 찾아왔죠. 늦은 결혼에 노산인데다가 조산기도 있어 병원에서 몸조심을 특히나 당부했고 남편과 상의해 임신 12주 때 출산 휴가를 냈습니다. 조산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서만 지냈죠. 하지만 임신 6개월도 되지 않아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너무 슬펐죠. 남편은 저를 위로하는 한편 유산 후에도 몸조리가 중요하다며 복직은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그 말을 따르려고 했지만 집에서 혼자 있는 그 적막감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한 달 정도 지나 이제 복직을 해야겠다고 말했죠. 남편은 그런 제가 걱정된다며 만류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힘들다고 남편을 설득했네요. 그렇게 복직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던 중에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당분간 입원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더군요. 간병인을 쓰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해주길 원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일에 임신과 유산에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무심했던 것이 떠올라 매몰차게 굴 수는 없더군요. 결국 조기 복직을 좀 더 미루고 남은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원은 남편이 아는 형님의 병원이라서 대우가 좋았어요. 그런데 입원일이 길어지면서 병원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병석에 주인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고 병실에서 자주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더군요. 어떤 환자한테는 술 냄새도 났고요. 솔직히 정상적인 환자가 별로 없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가족은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도 병원 분위기가 산만해서 그런지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챙겨드리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핸드폰 충전기를 놓고 온 것 같아 다시 병실로 올라가기 위해 주차장 쪽 뒷문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평상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정문으로 외출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닮은 분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올라갔더니 어머님은 안 계시고 침대 위에 환자복만 덩그러니 있더군요. 병원 정문으로 나간 사람이 어머니가 맞았던 거죠. 다음날 아침 다시 병원으로 갔더니 어머님께서 속이 안 좋다고 힘들어 하셨어요. 의사를 불러서 진찰을 받게 하려고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며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물을 안 마셔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셔서 물을 떠다 드렸는데 목이 무척 마르셨는지 오전에만 2리터를 다 드시더군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 평소처럼 식사를 챙겨드리려 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군요. 아가, 오늘은 병원밥 말고 다른 거 먹으면 안 되겠냐? 하지만 병원에서 나오는 밥을 잘 드셔야 빨리 회복돼요, 어머니. 아유, 내가 며칠 전부터 생각나는 음식이 있어서 그래. 응? 지금까지 잘 챙겨 먹었으니 한 번은 괜찮지 않겠냐? 그럼 외출은 좀 그렇고 제가 포장해 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아유, 고맙다, 고마워. 짬뽕이 그렇게 먹고 싶구나. 병원에서 매운 음식 드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필 드시고 싶은 음식이 짬뽕이라고 해서 좀 놀랐죠. 일단 사드리기로 했으니 중국집에 가기는 했지만 짬뽕 대신 우동을 사갔습니다. 어머님께선 짬뽕이 아니라며 실망하셨지만 그것도 잠시 허겁지겁 잘도 드시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은 마치 전날 과음하고 다음날 해장하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점점 시어머니가 아프신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직접 확인을 해보기 위해 저녁을 챙겨드린 뒤에도 남아 있었죠. 적적하시지 않냐는 핑계로 병원에 더 붙어 있어 봤습니다. 아가, 집에 안 들어가도 되냐? 그런데 어머님께서 굉장히 안절부절 못 하시더군요. 네,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텐데 오늘은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계속 불편해하던 시어머니는 남편 핑계까지 대면서 어떻게든 절 보내려고 하시더군요. 결국 그 등살에 못 이겨 병실을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병원 앞에서 잠시 기다렸는데 오늘은 안 나오시더군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려다가 6인실 환자들이 외부 음식을 배달시켜 술을 먹던 게 생각났죠. 그래서 확인차 병실에 올라갔는데 금세 어딜 가셨는지 안 계시더군요. 어머니는 제 우려대로 6인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둘러앉아 술과 족발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말씀과 다르게 전혀 아픈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죠. 그럼 도대체 왜 입원을 하신 걸까요? 굳이 병원 생각을 고집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퇴원시켜드리고 저는 다시 복직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퇴원하셔도 될 것 같고 나도 이제 일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아직 퇴원하면 안 된다고 펄펄 뛰더군요. 어머님 이제 괜찮으셔. 병원도 많이 답답해하시고 뭐하러 생돈을 써. 병원비는 보험료 나오잖아. 괜찮아. 그리고 아직 좀 더 계셔야 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보험이 된다 해도 굳이 병원비까지 내면서 입원을 하다니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계속 고집을 부렸고 이번엔 어머님을 설득하기로 했죠. 어머니, 이제 몸 많이 괜찮으신 것 같은데 퇴원하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다. 아직 몸이 아주 힘들구나. 어머님, 저녁에 외출도 잘하시고 다른 병실 가서 족발에 소주도 드셨잖아요. 그렇게 병원 답답해 하시면서 왜 퇴원을 안 하시려는 거예요? 혼자 잘 계실 수 있으니까 저 이제 간호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된다, 안 돼. 절대 안 돼. 아직도 많이 힘들어. 아이고. 말로는 힘들다 하는데 저 없을 때 하는 행동 보면 아픈 사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일단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 후 퇴원 수속 밟을게요.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병원에 와서 이러고 있는 것도 민폐예요. 라고 말한 뒤 담당 선생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상담을 하고 돌아오는데 어머님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시더군요. 어쩌냐. 지금 네 처가 퇴원시킨다고 선생님께 갔어. 알았다. 네, 어떻게든 버틸 때까지 버텨보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버티라고 한 모양이더군요. 아무래도 남편과 어머님이 저 몰래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았죠. 혹시 제 복직을 막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어머니 몰래 회사에 복직 신청을 하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죠. 복직 전날까지 어머니를 퇴원시키지 않고 얌전히 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무사히 출근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복직한 후 확인해보니 제가 자리 비운 몇 달 사이에 납품된 제품 품질이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더군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는 물건들이었죠. 어째서인지 나가서는 안 되는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고객 지원팀에서도 요즘 품질 클레임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호소하더군요. 그래서 완제품을 하나하나 뜯어 정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제품의 문제를 만드는 부분이 남편 회사에서 들어오는 부품이더군요. 느낌이 안 좋았죠. 일단 남몰래 신중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회사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제일 가능성 있는 건 제가 휴직하는 동안 제 일을 대신 봐줬던 최 과장이었죠. 저보다 선배인 최 과장은 회사 내에서도 말이 많은 사람이었죠. 전 예전부터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품질에는 관심이 없고 본인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무엇인지만 관심 있어 하는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랑 많이 다퉜습니다. 이 정도는 통과시켜라, 절대 안 된다 하는 식의 다툼이 대부분이었죠. 말을 섞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말은 걸었죠. 과장님, 심 과장, 좀 더 쉬지 왜 벌써 나왔어? 저한텐 이게 쉬는 거죠. 그동안 제가 관리하던 제품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다시 관리할게요. 아니야. 그거 내가 계속 할게. 괜찮아. 그럼 최 과장님 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아니야. 계속 관리자가 바뀌면 라인에서도 헷갈려해. 저 휴직인 거 다 아는데요 뭐. 기존 담당자가 저잖아요. 거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내가 한다니깐! 화까지 내는 모습이 정말 이상했죠.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제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한다? 그럴 리가 없죠. 최 과장이 제가 맡고 있던 제품을 뺏어가려는 이유는 확실히 다른 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 과장이 자주 붙어있는 구매팀 양 차장님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요즘 점심 약속도 잦고 퇴근도 일찍 하신다는 이야기에 느낌이 싸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오, 심 과장. 마음고생 많았겠네. 이야기 들었어. 제 이야기를요? 누구한테요? 아니. 심 과장 남편이랑 원가 회의하면서 들었지. 아, 네. 차장님, 인트라넷에 올라가 있는 단가 리스트 최신 버전이죠? 그렇지. 쉬엄쉬엄 해. 아직 몸 회복도 다 안 되었을 텐데. 단가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대화를 마무리하고 사라지는 양 차장의 뒷모습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 퇴근 후 접대를 위해서 술자리가 많은 남편이 생각났죠. 저는 남편에게 가급적 접대는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위에서 하라면 해야 한다고 이해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회사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회사 사람들이랑 그런 일로 얽히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임신 전에 이런 문제로 남편이랑 몇 번 다퉜기에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일 이야기를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우편물 뭉치를 뒤져 남편 카드 사용 내역을 찾았죠. 그런데 제가 임신하기 전에 비해서 쓴 돈이 별로 없더군요. 남편은 제가 휴직을 한 이후부터 계속 늦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한다고도 했고 주말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자주 나가서 노는 사람 치고 카드 사용 금액이 아주 적더군요. 무슨 돈으로 놀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잠든 사이 핸드폰이며 지갑, 영수증들을 뒤져봤죠. 제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데 최 과장, 구매팀 양 차장과 개인적으로 연락한 흔적이 있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법인카드로 그들과 어울린 듯 했습니다. 다음날 회사로 출근해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구매 내역과 단가를 확인해봤죠. 남편 회사에서 기존에 들여오던 부품의 단가가 조금씩 높여져 있더군요. 그래서 부품팀에 가서 부품 스펙을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오히려 이전보다 낮은 등급의 부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더군요. 양 차장과 최 과장은 남편 회사를 통해 뒤로 개인적인 돈을 만들고 있던 거죠. 이건 남편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회사에 조력자가 있었던 거죠. 이 가격을 허락한 것은 구매팀 양 차장일 것이고 이 품질을 허락한 것은 최 과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돈으로 그들을 조종한 건 바로 제 남편이었던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황상 선물도 많이 했겠죠. 뭔가 퍼즐이 딱딱 맞아가는 것 같더군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일단 가장 접근하기 좋은 남편의 뒤를 캐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뒷조사를 해본 결과 남편은 저녁에는 고급 식당에 가고 주말에는 골프장에 다니더군요. 다만 항상 우리 회사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아니었죠. 남편이 관리하는 여러 업체 사람들을 접대하기 바쁘더군요. 결국 남편은 제가 출산 휴가를 떠난 사이 최 과장과 구매팀 양 차장에게 좋은 식사, 술, 골프, 선물 등의 접대를 하며 그들을 매수한 것이죠. 제가 육아 휴직으로 쉬는 동안 남편은 더 많이 해먹으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아이가 유산이 되었고 제가 조기복직하려는 게 남편에게는 걸림돌이 됐겠죠. 그 때문에 멀쩡한 시모를 입원시켜서 절 붙잡아둔 거였고요. 세상에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이 제 남편이었다니 치가 떨리더군요. 남편이라고 해서 덮고 넘어가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전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회사에 넘겼고 회사에선 내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묶어두고 뒤에서 비리를 저지르면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어? 지금까지 이렇게 더럽게 일해온 거니? 어떻게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이런 짓을 해? 이렇게 일해서 당신한테 남는 게 뭐야? 당신 회사는 앞으로 우리 회사하고 거래할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이쪽 업계에 전부 알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예상보다 일이 커질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와 함께 찾아와서 저에게 싹싹 빌더군요. 여보,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래 아가, 그래도 결혼한 인연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저버려서야 되겠니? 내가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단단히 교육하마.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회사 일은 이미 제 손을 떠났고 한번 그랬던 사람이 또 안 그러라는 법 없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의 일에 동조했던 구매팀 양 차장은 회사에서 잘렸고 최 과장은 지방으로 좌천되었지만 거의 쫓겨난 거나 다름없는 인사이동이라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라더군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벌어진 일을 동종업계에 알려줄 수 있도록 소문을 내버렸죠. 그랬더니 남편 회사에서 꼬리 자르기를 했는지 남편 역시 회사에서 잘렸더군요. 남편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저를 원망했지만 전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바로 시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을 보험 사기로 고발했습니다. 진행 상황까지 자세하게는 몰랐으나 해당 병원에 대한 소문이 계속 있었던 터라 일이 커졌더군요. 같은 문제가 여러 번 있었던 그 병원은 이번에 가중처벌까지 되어 병원장이 책임을 지게 되었는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처벌을 피해갈 수 없었죠. 게다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 초범이 아니었다고 하며 300만 원의 꽤 큰 벌금형을 받게 되었더군요. 그리고 전 예정대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조정을 위해 마주쳤는데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지 머리는 떡져 있고 옷도 세탁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다. 그러면서 제 탓을 하더군요. 나 회사도 잘리게 하고 우리 어머니도 당신 짓이지? 이렇게 하니까 아주 속이 시원해? 난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그래? 어떻게? 당신은 당신밖에 모르는 여자야. 알아? 비리를 만드는 게 날 위해서라고? 기가 막혀서. 그런 더러운 똥물은 혼자 뒤집었어. 그렇게 남편과는 아이도 없었으니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남편인데 감싸주지 않은 저를 매정하고 독하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작정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남자와는 더는 살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남편이라는 존재는 저에게 더 큰 흠이 되어서 돌아올 게 뻔하니까요. 이것이 결벽이라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런 꼼수로 돈을 벌려 하는 마인드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물론 모든 돈이 정직하진 않죠. 하지만 이런 일을 알게 됐을 때 눈 감아주지 않고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로 정의로운 사회는 만들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 자신만큼은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